그날 며느리는 울면서 2천만 원을 내밀듯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거절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고 넘긴 시간들이 누군가에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참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사연끌림입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 일을 나가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들 밥을 차려주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만큼 가슴이 벅찼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 내가 해냈구나.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고 아들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들이 행복하게만 살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32에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기쁜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참 착해 보였어요. 말투도 차분했고 웃는 모습도 단정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인사, 목소리가 참 곱더군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내 걱정은 덜었구나.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엄마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그날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손길도 따뜻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결혼 초반 한 2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며느리는 성실하게 일을 도왔고 제가 부탁을 하면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며 움직여줬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 혼자 했습니다. 저는 원래 참고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울 때도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를 때도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들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배 안 고파. 아들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곤 했죠.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 집에서 차로 40분쯤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놀러 와. 하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갈 때마다 반찬을 미리 만들어 갔습니다. 김치도 담가서 가져가고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도 챙겼어요.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죠.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했으니까요. 다만 말투에서,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예전만큼 반갑게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님. 대답은 짧았고 바쁘다는 말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며느리에게 심부름을 하나 부탁했어요. 미정아, 미안한데 대파 좀 더 사다 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네, 어머님, 금방 다녀올게요. 하고 웃으며 나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며느리도 직장 다니라 힘들겠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고 전화도 꼭 필요할 때만 하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부담이 될까 봐서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며느리도 처음엔 서먹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 때마다 잠깐씩 굳어지는 며느리의 표정,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미소,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대답들, 그 모든 게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참고 넘기고 있던 이 시간들이 이미 누군가에겐 당연한 무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내 착각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걸요. 제가 전화를 하면 며느리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처음 몇 번은 이해했습니다. 직장인이니까 바쁠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귀찮은가?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말투는 예의 바른데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가져간 잡채를 받으면서도 며느리는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그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요.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것저것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대화는 끝나버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고마운 말처럼 들리지만 제 마음에는 다르게 닿았습니다. 마치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어머님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인 것 같았어요. 음, 지금 집이야. 응, 응. 그래, 나중에 전화할게. 그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밝고 편안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어봐야 하니까 묻는 말 같았어요. 괜찮아.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떠올려 봐도 딱히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늘 조심했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미정아, 이번 명절에 뭐 준비해 갈까? 엄마가 미리 만들어 갈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괜히 제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는 필요한 일만 했습니다. 부탁을 하면 네, 그 말만 하고 움직였어요. 웃음도 말도 최소한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간 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휴, 이제 끝났네. 그 한숨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횟수를 더 줄였고 전화도 꼭 필요할 때만 했어요.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앴습니다. 그런데도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 집에 가면 며느리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건강해. 너희도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할까 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들이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했고 허전했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어색함과 거리감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봄바람이 생각보다 따뜻하더군요.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엔 마음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문득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즘 통화도 뜸했는데 잠깐 얼굴만 보고 갈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 게 실례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또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잠깐 인사만 하고 가자 싶어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때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앞에서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은 날이 서 있었고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진짜 힘들어.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는 말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자주 온다는 말과 내버려두면 좋겠다는 표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초인종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초인종은 끝내 누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담스럽다. 내버려두면 좋겠다. 그 말들이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박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라고 믿고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는 것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명절마다 먼저 나서서 돕는 것도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부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위화감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가족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아들 생각하며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장조림. 전부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그 반찬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또 가져가면 속으로는 한숨을 쉬겠지? 또 왔네, 또 챙기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집에 있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쁘게 응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야, 엄마 좀 피곤해.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한테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것.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금이 갈 게 분명했거든요. 그건 제가 바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돼요. 괜찮으시죠? 문자를 읽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건강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이어갈 말은 없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되니 그동안의 모든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도 정중한 태도도 전부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예의는 지키되 마음은 주지 않겠다고요. 그게 지금의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음을 거둔 그 선택이 며느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게 될 줄은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냈어요. 아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고 집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명절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고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서로에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급했고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좀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전화가 그냥 안부 전화는 아니라는 걸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묻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서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묻자 며느리는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제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 보증을 잘못 썼고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들은 알고 있니? 며느리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한테 말하면 걱정할까 봐요. 제가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만한 일을 숨긴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생각해 볼게.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다급하게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며느리는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더 급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은 저희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와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퀭했고 손은 계속 떨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며느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앉아라.
며느리는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부탁드릴 처지가 아닌 건 아는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은 간절했지만 저는 며느리의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왜 아들한테는 말 안 하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실망할까 봐요. 제가 보증을 잘못 쓴 걸 알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지로 찾아왔다는 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석 달 전 일 기억하니?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갔다가 현관 앞에서 그냥 돌아온 날이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네가 전화로 했던 말들 다 들었어. 저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많이 아팠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어. 며느리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며느리는 급히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는 조용히 손을 뗐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말해라. 부부 사이에 숨길 일은 아니야.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카페 문을 나서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을 넘은 건 제가 아니라는 것도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가슴이 뛰지도 않았고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 감정에 솔직해진 것 같았어요. 평생을 참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불편해도 서운해도 입을 다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더 가볍게 만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미정이한테서 연락 받으셨죠? 응,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런 부탁을 드릴 줄은. 저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네가 미안할 건 없어.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만
엄마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미정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헐뜯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니야. 잠시 후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엄마도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엄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전화를 끊기 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저는 눈물이 올라오는 걸 꾹 눌렀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사과와 반성이 가득 담긴 글이었어요. 읽는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의 제 선택이었어요. 이틀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엄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아들은 거실에 앉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미정이가 말한 보증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묻자 아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투자를 잘못했대요. 지인이 소개해줬다며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돈을 넣었는데 사기였던 것 같아요. 돈을 다 잃고 저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충격도 없었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정이랑 많이 얘기해 보려고요.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은 무슨,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엄마는 이제 미정이와 거리를 두고 싶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 엄마도 엄마 마음을 지키고 싶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편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아들을 보내고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사과였어요. 저는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편한 거리를 유지하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선을 하나 그었을 뿐입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뤄뒀던 서예 강좌에 등록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도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가끔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아들과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둘이 식사도 했어요.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고 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서로에게 맞는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저는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이번엔 혼자 있을게. 명절 당일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보고 싶은 영화를 봤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혼자 집에 들렀어요. 아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떡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심심할까 봐요. 저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이해와 참는 건 다르다는 것. 용서와 관계 유지는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누군가는 제가 냉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지금의 저를 지켜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끝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